비트코인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던 자에게 복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비트코인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이 상승분을 사실상 전부 반납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전망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질문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 제일 많이 받으세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는 질문 가장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좀 비난과 질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난과 질타, 속상하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오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네 말 듣고 투자했다가 잘 안 되고 있다. 네. 책임져라, 뭐 이런 거. 유튜브 채널 하다 보니까 네. 악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이제 하락장 지표랄까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반등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네요. 사실 지금 기준으로 지난주는 진짜 최악이었고, 뭐 주식까지 비트코인발 주식 하락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안 좋다가 사실 이번 주는 좀 회복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좀 더디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오늘 또 붕괴를 했고요, 1억을. 네. 이게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비트코인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떨어지는 게 이 예전 사이클들과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어떤 사이클로 바뀐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은 네. 이 주요 금융자산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해가지고 헤지펀드들이 같이 투자하는 자산이 됐어요. 네. 가치가 아니라 네. 투게더. 투게더. 네. 근데 2021년 상승장 비트코인이 이제 전고점 69,000달러 갔을 때는 네. 그렇게 크게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 보이는 자산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러티브가 오히려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더 주요했고 네. 지금은 비트코인 자체에 어떤 호재나 악재가 없는 상황인데 이 헤지펀드들, 네. 국제적으로 거금을 움직이는 트레이딩하는 기관들이 헤지펀드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이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을 활용해서 이 현선물 차익 거래 같은 거나 아니면 옵션을 통한 뭐 이런 헤지 전략을 펼치는 게 이제 굉장히 주요 전략이 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헤지펀드들은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하는 곳은 없죠. 그렇죠. 뭐든지 변동성이 큰 것에는 다 무위험 차익 거래 전략을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헤지펀드가 1,000억이라는 돈을 굴린다. 네. 그러면 이 1,000억을 배분을 해놓죠. 네. 요즘 잘 가는 금이나 은, 그리고 뭐 미국 주식, 지금 잘 가는 한국 주식, 네. 일본 주식 이렇게 분산해놓고 아마 일부는 비트코인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네. 일부라도 이제 담아놓으면 좋다. 근데 어떻게 해놓냐? 크로스 마진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 담보물, 증거금을 하나로 묶어요. 네. 만약에 금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은 다른 곳에 있는 증거금을 빼서 여기로 바로 집어넣고 청산이 되지 않도록 해놓죠. 네. 근데 지난 2월 5일 날 네.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질 때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금 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었어요. 네. 케빈 헐시 지명되자마자 금 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 주말에 열려있는 시장이 사실 비트코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크로스 마진으로 묶여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하락으로 이제 전이 된 거죠, 말하자면. 비트코인에 딱히 악재는 없지만 헤지펀드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 뒤 일주일 뒤에 $10,000가 더 떨어지는 것까지 이제 쭉 말하자면 악의 순환이 펼쳐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비트코인에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헤지펀드들이 내던지니까 계속해서 그 크로스 마진에서 비트코인 매도가 나오고 가격이 지금 추가적으로 쭉쭉쭉 떨어졌고 네. 그러면서 하락장 내러티브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에. 비트코인 25년까지 올랐으니까 26년부터는 떨어질 거야라는 그 4년 주기 내러티브가 조명이 되면서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기를 그러면 받아들이고 이 혹한기가 오래 간다고 일단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락장을 만드는 건 결국 우리들이고 우리 투자자들이고 네. 투자자들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들의 심리도 주기를 거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우리가 기분이 바뀌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혹한기라고 느껴진다면 이거 자체가 그냥 하락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네. 비트코인의 뭐 FTX 파산 사태라든지 뭐 루나 사태라든지 이런 악재가 크게 하나 터지면은 그게 하락장으로 들어갔던 게 기존에 있었던 일들인데 네. 이번에는 딱히 문제가 없잖아요. 비트코인 자체에. 그러니까요. 요즘 핫한 뉴스라고 해봐야 빗썸 돈복사 사태. 그렇죠. 근데 그게 국제적인 이슈는 아니니까 비트코인 하락 시그널이라 보긴 좀 어려운데 그냥 떨어지는 거는 우리들의 마음이 역시 그냥 비트코인에 좀 관심 멀어지고 하락장이다 이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은
괜히 4년 주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네. 1년 하락, 3년 상승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왜 1년 만에 추스려지고 3년 동안은 이제 또 좋아지는 쪽으로 가느냐. 이 비트코인이 자가치유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자산에도 없는 겁니다. 모든 자산들은 금, 은, 주식, 부동산 다 포함해서 경기 사이클과 같이 가고 결국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는데 비트코인은 자체 치유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바로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반감기고요. 네. 첫 번째 기능이.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들은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이 더 희소해짐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른다. 그러므로 채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인이 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채굴에 참여하면 그 비용, 내가 채굴기를 사고 이 채굴장을 꾸미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리소스, 이게 다 비트코인 바닥이 됩니다. 가격 바닥이. 근데 이거 이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이 채굴자들이 아웃하잖아요. 네. 근데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게 2주에 한 번씩 비트코인에는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채굴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채굴자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면 자동으로 난이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 채굴자들이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러면 신규 채굴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다시 비트코인의 바닥 가격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락장이 유지되지 않고 예를 들어 금은 같은 거는 한 번 고점 갔다가 폭락하면은 20년 횡보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빨리 자가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호전적인 심리가 다시 네.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비트코인 지금 하락장을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의 장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희 코너는 다짜고짜 타임이 있는데 이제 이 혹한기가 조금 오래 갈 거라는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어떤 쪽이세요? 비트코인은 당장 사야 돼요. 당장. 네. 지금이 가장 쌀 때니까. 지금이 가장 쌀 때예요. 그게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네. 한 번 떨어졌을 때, 지금같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40% 떨어졌을 때, 네. 그럴 때가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많이 떨어진 거긴 해요. 물론 여기에서 한 4, 50%더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과거에도 고점 대비 80%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나 회복을 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점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자가치유 능력 플러스 비트코인의 어떤 관심도가 이게 이제 어떤 채널이 될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 더 드리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아마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전고점을 뚫겠죠. 그러면은 지금 고점 대비 40% 떨어졌을 때가 싸긴 싼 거예요, 사실상. 사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이때 더 사놔야 되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투자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릎에 사라. 너무 바닥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바닥 기다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안 돼서 못 사거나 아니면은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오히려 팔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요 정도 왔을 때 사는 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타이밍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제가 물론 투자 조언을 드리는 지금 입장에서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투자 자산으로서 바라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하나의 화폐. 화폐? 네. 아, 그래요? 비트코인을 가치 여장 수단을 지닌 화폐. 그리고 화폐도 사운드머니냐 네. 아니면은 연화냐 네. 이렇게 나누는데 비트코인은 경화, 사운드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화가 언제나 내가 벌고 있는 법정화폐보다 더 가치가 오른다면 한동안은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냥 법정화폐를 바로바로 이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에요, 사실상. 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싸다. 가격이 올라갈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고 결국 쭉 길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법정화폐보다는 반드시 플러스 4, 50% 수익을 내주니까 연평균으로 봤을 때. 네. 그게 지난 비트코인 연평균 상승률입니다. 50%. 네.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40%인데 이제 떨어지는 거를 복구하고 나면 더 크게 오를 거기 때문에 결국 연평균으로 50% 상승률을 유지한다면 비트코인 투자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사실상. 참 어떻게 보면 심리에서 시작해서 심리로 끝나는 자산인 것 같은데 유독 더. 네. 그렇다면 앞서 케비노 씨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때 뭐 주식이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한 게 친 비트코인 인사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어떤 인물이에요? 비트코인 쪽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쪽에 있어서는 일단 새로운 인물이고요. 네. 이분이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고 나니까 과거 인터뷰들이 조명이 되는 건데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발언을 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연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케빈 헐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차피 AI 생산성 혁신 때문에 인플레이션 안 온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제롬 파월 현 의장을 비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연준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시장에 뭔가 이 빨간 적신호가 켜졌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화재 경보기 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맞는 표현인 게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있고 투명하거든요. 네. 비트코인에 아직 그렇게 많은 관심이 기관들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이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고 뭐 누구는 이거를 단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기업들 같이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책에 따라서 심하게 이렇게 세금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에 의해서 심하게 가격이 변동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서 지금은 진짜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사실상. 네. 근데 연준이 돈을 퍼붓거나 아니면은 돈을 퍼부어야 될 타이밍에 그걸 놓치고 너무 경색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면 당장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시장의 경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경찰이다. 우리 같은 정책 위반자들이 네.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경찰관처럼 우리한테 와서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야,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엄청 올랐어. 네. 뭐 지난 15년 동안 7만 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지금 연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연준의 대차대조표 줄여야 돼. 우리가 직접 이제부터 제살깎기를 해서 연준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자. 막 이사들 각자 인터뷰 잡고 나와가지고 기준금리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주가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조용하게 연준 본인의 역할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시장의 경찰로 얘기하는 걸 보고 잘하면 지금 미국의 그림자 규제가 거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은행들의 킹이 연준이기 때문에 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에요. 항상 좋다고 하지도 않고 싫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규제에 의해서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담보자산으로 받거나 이제 관련 상품을 내는 거를 주저하고 있다고 업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은행들한테 명령했죠. 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하지 마. 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법인 계좌 안 내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케빈 홀씨가 이제 진짜로 연준으로서 임기가 시작되면 이 그림자 규제가 확 거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 예를 들면 특판 예금 같은 걸 낼 수가 있죠. 비트코인 담보로 한 특판 예금. 그렇죠. 그러면은 이자율이 높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서 나오는 어떤 8, 9%대 높은 이자를 은행이 한 6, 7%로 낮추고 대신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겠죠. 국채나 현금 같은 거 섞어서 굉장히 안전성을 담보하는 특판 예금 상품을 낸다. 그러면 지금 예금 금리가 1, 2%인데 네. 한 5, 6%대 예금만 나와도 난리 날걸요, 아마? 그렇네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비트코인 업계의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그 시각에 조금 동의를 하세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케빈 홀씨가 비트코인에 막 엄청 호전적인 인물은 아닐지 몰라도 연준 의장으로서 막 밀어붙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림자 규제라는 것만 거쳐도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스트래트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MSTR 티커. 이곳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영구 우선주를 발행을 하죠. 네. 영구 우선주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한 거로 비트코인을 사고 요거를 담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거를 기저해서 더 영구 우선주를 많이 발행하고 또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 더 사고 이 영구 우선주가 10%의 지금 배당을 줘요. 연 평균 10%의 배당을 주는데 네. 이 배당 재원이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영구 우선주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MSTR 입장에서는 영구 우선주가 계속해서 세일즈가 잘 될수록 시장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세일즈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모은 돈으로 이 스트래티지가 매주 뭐 1000개, 800개 이렇게 비트코인을 지금도 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도. 그리고 향후 21개월간 이 영구 우선주 배당금을 줄 현금 재원을 또 같은 방법으로 조달해서 마련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같이 파트너십을 해볼 만한 거죠. 그렇죠. 영구 우선주 많이 발행해서 배당 재원도 다 있고 여기가 10% 배당을 주고 있으면 이거를 내가 좀 가져와서 은행 입장에서 내가 이걸 활용한 특판 예금 상품 내면 여기다 이제 좀 현금이랑 국채 같은 거 넣어서 안전하게 만들면 부도 위험도 사라지고
예금 금리가 그러면 한 5, 6% 나올 테니까 이거 엄청나게 고객들 끌어올 수 있겠다. 이거를 마이클 셀러, 네. 그 스트래테지 창업자가 은행들과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문이 약간 조금 더 수면 위로 오른다든지 말씀하신 그림의 규제가 조금 이제 없어질 것 같은 조짐만 보여도 이건 어쨌든 상승의 시그널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그만큼 저는 신뢰와 보안이 더 철저하게 잡힌다면 더 좋은 자산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잠깐 여쭙자면 이번에 빗썸 5지급 이 사태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신뢰에 대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요 사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도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커질지 몰랐어요. 생각보다 커졌죠. 생각보다 네. 비트코인의 신뢰 자체를 근간을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격에는 큰 이동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근간에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차피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다 거래되는데 거래소가 저렇게 장부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다 가짜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되던데요. 네. 일단 팩트 체크를 좀 몇 개 하고 넘어가면 거래소는 빗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네. 그거를 금고에다가 다 넣어놔요. 다 모든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다 한데 모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정 고객이 매도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반대편에는 매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 줄 때 실제 비트코인을 금고에 꺼내서 교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장부상으로만 이 사람은 팔았음, 이 사람은 샀음. 그리고 뭐 팔았으니까 원화 얼마, 이 사람은 샀으니까 비트코인 얼마 올라간다. 이렇게 계정에다가 숫자만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래소를, 전 세계 모든 거래소들이 다 똑같이 쓰는 방법이고 거기에다가 이게 가상자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똑같이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증권사, 뭐 모든 증권사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브로커리지 역할을 하는 증권사와 거래 체결 역할을 하는 거래소,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 그리고 실제 증권을 보관해주는 예탁결제원, 네. 이곳에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증권사에서 사고가 나도 이게 전이되기는 좀 어렵죠. 다 내부 통제와 규율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설사 어떤 직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실제 이 증권이 엄청나게 많이 발행됐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내용이 전이되진 않는데 네.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모든 걸 하거든요. 네. 권한과 책임의 위임이 없고 분산이 없고 그냥 거래소가 다 브로커리지, 거래 체결, 보관의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래소가 62만 개라는 비트코인을 복사했다. 실제 비트코인 원장에는 62만 개가 찍힌 거 아니고 비트코인은 그럴 수 없는데 비트코인을 어차피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내가 입금한 비트코인, 예를 들어 100만 개가 이 거래소에 있다고 할게요. 실제 고객이 입금한 게. 근데 거기에 62만 개를 거래소가 맘대로 더해서 거래 그 오더북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격, 네. 여기서 조성되는 가격, 이거는 거래소가 인위적으로 부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합당한, 진짜 우리나라 투자자도 똑똑하다. 정말 합당한 이의 제기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가상자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원래 우리는 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금 투자 우리 많이 하니까 요즘. 근데 전 세계에서 금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런던 금거래소인데요. 런던 금거래소의 하루 거래량의 90%가 다 장부상 거래로 이루어져요. 실제 금은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고 거래량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 그 거래소에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거래가 됩니다. 장부상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 가격이 조성이 되고요. 그 런던 금거래소 가격이 상해 금거래소, 뭐 미국 금거래소 이렇게 다 이 아비트라지를 통해서 맞아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금 가격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가격보다 인플레이트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물 금괴를 가지고 있다가 종로 2가 금은방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세보다 20-30%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금 한번 지금 가지고 종로 2가 가보세요. 얼마에 팔 수 있냐? 이거 인터넷에 지금 가격 이거라고 나온다. 한돈에 이거라고 나온다. 근데 이거보다 20% 싸게 사요. 왜냐하면 그 금은방 주인은 알거든요. 내가 이걸 사는 순간 20% 디스카운트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사는 겁니다.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성되고 있는 가격들이 장부상 거래로 다 만들어지는 가격이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일단 짚어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이 자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내부 통제 규율이 너무 약했다. 직원 한 명의 실수가 어떻게 저렇게 모든 여러 고객들의 계정에 2,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냐. 이거를 뭐 어떤 직원이 엔터를 누르면은 그 상사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여러 단계의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업계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결국 법률과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나 어떤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세요? 이게 결국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뭘로 볼 거냐라고 하는 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빠른 결정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법률과 제도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지난 뭐 2017년부터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엄청 붐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 생겨난 법률이라고 해야 특근법 그렇죠.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 정도고 지금 이제 업계에서 바라고 있는 디지털 자산 업계 산업의 육성 방안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거는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고 이게 통과되지 않고 지금 언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결국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을 다루는 이런 회사들, 기업들의 뭐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안 되냐가 명확해지잖아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 파지티브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것만 할 수가 있는 법체계예요. 그나마 다른 나라들은 똑같이 정부는 좀 느리게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만 그래도 네거티브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아니면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뭐 사업가들의 그런 인식이 있어서 뭐가 이렇게 나아가기는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느리다 그런 면에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거래소가 더 그냥 뭐 이런 내부 통제나 것도 잘 마련하지 않고 그런데 덩치는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네, 그렇죠. 코스피 뭐 거래량을 뛰어넘는 적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의 부작용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지금 뭐 다른 자산들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또 식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전망은 아직까지는 저는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5만까지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고 15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근거는 각각 어디에 두면 되나요? 일단 5만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비트코인 전체 매수 평단가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온체인 지표라는 걸 보면 전체 비트코인 지금 1,900만 개, 한 2천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네.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움직이는 것만 이제 액티브한 주소만 딱 보면은 예를 들어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16년 전에 채굴 했다고 하는 그 110만 개는 잠겨 있는 거니까 네. 이 평단가도 빵이고 이거는 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체 활성화 주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전체 평단가가 한 5만 5천 달러예요. 그리고 보통 과거 상승장 하락장 사이클을 보면 크게 폭락할 때 이 전체 평단가 선을 터치하고 거기에서 살짝 더 내려가기도 하지만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더라고요. 하락장 바닥이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체 비트코인 투자자 평단가가 5만 5,600, 네. 700달러니까 네.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번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요. 근데 15만 달러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번에는 이 2025년 상승장 네. 4년 주기 사이클의 마지막 해라서 원래는 가장 가격 상승폭이 컸어야만 해요. 근데 2023년, 2024년 다 100% 이상 가격이 올랐는데 2025년은 오히려 마이너스 마감을 해버렸어요. 물론 10월까지만 보면은 상승했죠. 그렇죠. 뭐 10만 불에서 12만 5천 불까지 갔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연말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마이너스로 마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상승장이 굉장히 조용하고 더디게 이어졌으므로 하락장도 과거처럼 고점 대비 80%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5만 5천 달러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빠르게 지나가는 하락장이 되고 다시 상승 가도를 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만 달러를 바닥으로 보더라고요. 이 정도, 지금 가격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15만 달러까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지금. 대표님은 그러면 어떤 게 더 설득력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자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결국 우리 심리가 만들어내는 게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 심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땐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믿음도 사람들이 살짝 또 떨어지기도 했고.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어떤
트리거가 없어요. 특히 2024년 현물 ETF 네.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화된다. 그러면서 이어졌던 게 원투펀치로 들어왔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네. 비트코인을 산업적으로 엄청 육성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국에서 막 나오면서 전 세계로 번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막 포트폴리오에 1%, 5%, 10%까지 담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었는데 사실 늘 그렇지만 정치권에 기대했던 것과 결과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든 뭐 아무튼 기타 알트코인이든 정책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꺾였습니다. 이제 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가상자산이 그렇게까지 큰 관심사가 아니구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법안 통과 지연되고 이런 거 보면은 다시 한번 사람들이 깨달았죠. 아, 자체 내러티브가 없으면 안 올라가는구나. 근데 자체 내러티브가 지금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2021년 상승장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했지만 NFT, 네. 메타버스, 거기에 무브 투 원 이런 식으로 마치 지구, 우주 넘어서 메타버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막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싹 소멸됐고 어떤 상승 재료가 뭐지? 다 이렇게 지금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 오르는데 저는 지금이 하나의 이 트랜지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동안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제자리를 지키거나 재미없는 흐름을 보일 수 있으나 그 트리거가 있을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이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으로서 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그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 인식이 바뀌어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어느 선까지 대표님은 내려갈 수 있다고 좀 분석을 하세요? 가장 합리적인 거는 그 55,000달러. 55,000. 네, 전체 평단가. 비트코인에 꾸준히 자신의 자본을 투여해왔던 사람들의 자본의 총합이거든요. 네. 그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실현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1.11조 달러입니다. 지금 전체 마켓캡으로 치면은 뭐 아직 2조 달러 약간 안 되는 수준인데 아니군요. 많이 내려왔겠군요. 그러니까 실현 시가총액은 1.11조 달러, 그리고 가격은 55,000달러. 네. 여기까지 바닥을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떨어져서 또 못 파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시장은 안 좋아도 손을 못 대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이 와중에 이제 강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또 영향은 엄청 크지 않나요? 비트코인이 선물과 옵션 시장이 그동안 엄청 컸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헤지펀드들이 많이 이용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헤지펀드들은 어떤 방향성 베팅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현물을 사고 선물을 공매도 하고 네. 이렇게 현선물 베이시스 트레이딩 포지션을 잡습니다. 네. 옵션도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많이 사는,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풋옵션을 많이 사는 지금 상황이 되면 반대편에서 풋옵션을 파는 역할을 해요. 딜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리미엄 수익을 벌려고 하죠. 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을 그동안 더 급격하게 떨어뜨린 주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산 우려, 네. 선물 시장에서 강제 청산이, 롱 포지션 청산이 얼마나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죠. 아, 왜 자꾸 청산 나는 거야? 언제까지 지금 이럴 거야? 근데 항상 그랬어요. 이게 선물 시장은 원래도 있었어요. 네. CME 거래소에서 거래된 게 얼마 안 된 거지. 선물 자체 거래소, 비트맥스라던가 바이낸스에서는 언제나 선물 시장과 거의 동등한 크기의 선물 시장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때도 계속 롱 포지션 우위였어요. 네. 사람들이 물리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내가 물리고 있는 거로 손절매를 쳐야 되는데 손절매 치기 전에 아깝잖아요. 본전 생각이 나. 그러니까 롱 포지션, 레버리지 껴서 롱 포지션 잡고 그 단타로 조금이라도 벌고 손절매를 치려는 그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가격이 더 떨어지고 롱 포지션 청산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떤 특정 포인트가 되면 이들도 시드가 마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도 비관해서 오히려 공매도를 치거나 선물 미결제 약정이 확 줄어드는 때가 와요. 네. 그게 아직 안 온 것일 뿐이에요.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 전체 선물 시장 규모를 보면 미결제 약정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거의 다 끝까지 왔고 여기가 바로 리버스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헤지 펀드들은 반대 포지션을 잡기 시작할 거예요. 공매도를 칠 겁니다. 이제 선물 숏, 네. 현물 매수가 아니라 현물 숏, 선물 롱매도 그 잡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물 가격 하락에 조금 더 이득을 보는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풋옵션 같은 것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면은 더 급격하게 딜러로 나서서 이 기관들이 팔 거예요. 풋옵션을. 네. 그러다가 발생하는 게 스퀴즈입니다.
갑자기 가격이 리버설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공매도 쳤던 사람들, 풋옵션 샀던 사람들, 풋옵션을 팔았던 기관들, 이들이 전부 다 스퀴즈에 빠지면서 손실을 막기 위해서 현물을 더 사야 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과 뭐 기타 등등 트레이더들이 선물 옵션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는 건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가격 상승이 다시 돌아왔을 때 더 큰 가격 상승이 오는 기대할 수 있는 사실 포인트예요. 좀 기다리면 되네요, 사실. 네. 비트코인이 더 성숙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은 비트코인에 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한번 가격 상승이 오면 더 폭발적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비트코인의 상승 하락 요소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사실 한마디로 많은 그 기대감을 또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쏙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6만 달러 붕괴하면 트럼프가 살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아직은 좀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입에서 나올 만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음모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음모론처럼 들려요, 사실 저도. 비트코인을 6만 달러가 됐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막 사고 있다. 이게 왜 생겨난 소문이냐면, 마이클 세일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이 지난 주말인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저녁 식사하는 데서 사진을 찍혔어요. 그것도 뒷배경으로. 네. 그 이방카 트럼프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뒷배경에 마이클 셀러가 앉아있는 게 찍히면서 트럼프 일가 저녁 자리에 마이클 셀러가 초대됐으면 뭔가 비트코인 관련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이제 트럼프 일가나 아니면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는구나, 이런 소문이 번지고 있고, 이게 여기까지는 음모론이죠. 근데 저는 제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그래요. 지금 우리는 전시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평화 시대는 끝났어요. 미국은 미국 일극주의 글로벌 질서를 원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나라가 있고 안 따라오는 나라가 있고, 이 안 따라온 나라,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계속해서 앞으로 전시 경제를 출연하면서 경쟁을 펼칠 겁니다. 전시 경제, wartime economy. 네. 전시 경제는 언제나 엄청난 군비 증강으로 이어져요. 즉 유동성이 풍부해지죠. 네. 다만 글로벌라이제이션 세상에서 유동성을 연준이 뭐 QE를 통해 풀거나 이랬을 때는 전부 다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면, 이 월타임 이코노미에 정부가 부채를 많이 발행해서 군비 증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선별적인 부분만 가격이 올라가죠. 아무거나 안 올라갑니다. 네. 가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무기, AI. AI는 그냥 우리가 챗GPT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들이 막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꼭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금 다뤄주고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AI 반도체 생산. 네. 반도체 칩 생산에 필요한 게 그러니까 은 엄청 올라가죠. 네. 그리고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공장과 네. 그다음에 AI 알고리즘 만드는 데이터 센터, 이거를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는 게 반도체 당연히 중요하지만 구리. 왜냐면 전선을 엄청 깔아야 되고, 전기. 네. 그러니까 이제 원전 이런 거 중요해지는 거고, 구리는 또 그 총알과 폭탄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또 올해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미국에 있는 희토류, 희귀 광물을 채굴 하는 회사들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뉴스 많이 나오죠. 이렇게 월타임 이코노미에 중요한 산업, 그리고 재화, 광물 이런 걸 지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 이게 이제 뭐 일본, 유럽 이런 것들로 다 번질 거고, 네. 러시아, 중국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고, 이들이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쪽에서 군비 경쟁을 펼칠 때 비트코인이 과연 조명을 받냐, 네. 이거거든요. 결국 저는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일단 미국이 키워야만 하는 AI, 이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지어야 되는데, 이때 아주 안정적인 전력망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에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전기는 뭐 아무 데서나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가 묻혀있던지, 아니면은 수력 낙차가 크던지, 뭐 햇빛이 엄청나게 쬐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 가면은 전기를 수요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도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친환경 뭐 이런 어떤 환경을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다 보면 버려지는 전기가 더 많아요. AI 데이터 센터 옆에 지어도 노상 거기서만 전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채산성이 안 맞아서 전기를 못 만드는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을 같이 하면은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서 평소에는 전기를 쓰다가 필요할 때는 AI 데이터 알고리즘 같은 거 만들 때 쓸 수가 있는 이런 유연한 전기 활용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온갖 사이트로 다 들어갈 수 있죠. 이제 오지를 우리 영어로 사이트라고 하잖아요. 오지로 막 가가지고 전기 채굴이 가능해지는 거죠. 전기를 만드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게 이제 ETF 허용이나 이런 급의 어떤 폭발적인 뉴스가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직접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에 지분 투자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비트코인의 내러티브가 시프트되는 엄청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비트코인 6만 달러 살려고 하는 거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상승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진짜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네. 투자 전략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알트코인도 네. 사실 한동안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해요? 비트코인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월타임 이코노미에 네.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사이버 월페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관점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스닥 올라가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내리는 이런 기술주 성격이 아니라 네. 전시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물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과 은도 비슷한 포인트에서 다들 투자하고 계실 텐데 네.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 미국이 이란 공습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이랑 먼저 싸웠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한 게 이란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을 해서 90만 개인가 되는 비트코인을 털어갔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전쟁은 그냥 총알을 쏘고 폭탄을 날리는 이런 물리적 투사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대전은. 사이버 월페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물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고 네. 그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다만 아직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 인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고 뭐든지 저평가된 거를 쌀 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투자의 가장 뭐 올바른 답안지 아닙니까? 지금 용기를 내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앞으로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큰 가격 상승을 볼 그런 성공한 투자자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 알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두워요. 어두워요. 예, 지금 어떤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던 자체 내러티브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어두운 측면인 것 같아요. 왜 얘가 가격이 올라야 돼? 이게 그동안은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미국 정책적 기대감 그쵸. 이런 거였는데 정책적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클래리티 법안 지금 통과 안 되고 있지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은행 위주로 법안이 그렇겠죠. 다 만들어지고 네. 있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도 안 된다. 디지털 증권 안 된다. 그 다음에 디파이 안 된다. 암호화폐 업계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결국 밥그릇 싸움에서 암호화폐 업계, 암호화폐 규제, 신화적인 규제를 기대했던 업계가 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은 정책적 수혜를 바라고 사놨던 그 모든 알트코인들은 네. 다 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또 앞으로 이렇게 달라질 텐데 내가 말씀드린 전시 경제에서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들은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미국이 AI를 육성하고 뭐 이런 전지 경제에 뭐 전략적 물자를 비축하고 이럴 때 네. 쓰일 수 있는 알트코인들은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뭐가 될지는 아직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알트는 매번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한다고 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두 가지 다 매수 타이밍을 뭐 어렵겠지만 언제쯤으로 좀 고려하세요? 보셨을 때. 비트코인은 특정 마켓 타이밍을 잡고 투자를 하면 언제나 그거를 굉장히 나를 놀리듯이 시장이 나를 배신하고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오르더라도 잠깐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하나 일례를 말씀드리면 네. 5만 5천 달러가 제가 지금 바닥일 것 같다 했잖아요. 근데 2022년에도 2021년 상승장 뒤에 온 하락장이죠. 그때도 당시에 평단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두세 차례 더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반등했거든요. 바로 반등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엄청 오랫동안 횡보했습니다. 23년 거의 달 될 때까지 횡보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갔어요. 와, 속이 타긴 탔겠어요. 네, 그렇죠. 그 몇 개월 동안은 기다리는 사람 심정은 타들어갔겠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네. 어떤 바닥을 잡고 투자하려고 하면 그래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얼마나 뭐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불안 요소 중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에
결과가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로 몇 개월을 가면 인생이 정말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던 사람도 갑자기 달라지죠. 이상해져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을 투자할 때는 그렇게 타이밍을 보고 투자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내가 지금 충분히 싸다라고 그 느끼는 포인트는 가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트코인을 이해했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오늘 말씀드린 뭐 네. 전지 경제에 좋을 거다. 네. 케빈 월시가 호전적인 인물이라 좋을 거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네. 그러면 사는 겁니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 금액을 정해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던 자에게 복이 옵니다. 명언이네요. 비트코인은 네. 그래서 타이밍 보고 투자하지 말자. 멀리 보고 그래 100배 간다.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여기가 자율주행차를 낸대. 풀 셀프 드라이빙을 낸대. 전기차의 세상이 온대. 누가 믿었습니까? 이제 무턱대고 투자한 거죠. 무턱대고 투자한 네. 거죠. 일론 머스크 보고 투자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그때 지금까지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지금. 승자가 됐죠. 네. 그거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뭐 투자하는 자산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가 금융가에는 있지만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거의 사랑에 빠질 정도로 엄청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업 파트너를 고르듯이 투자하라는 워렌 버핏의 경험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제대로 안다면 그때 당시 테슬라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비트코인에 믿음을 가지고 테슬람이 됐듯이 비트코인 비트코인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다 보면 지금 테슬라의 미래 같은 게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명언이에요. 오늘의 교훈은 투자의 타이밍은 내가 얼마나 이해했냐와 기다림이라는 그렇죠. 말을 남기면서 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훈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